자,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요, 두 분을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뭐 과거에 이제 패널로 자주 나오셨던 분들인데 이제는요, 총선에서 당선이 돼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정에서 당선된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이제 신분이 바뀌셨어요. 총선을 거친 당선인이 됐습니다. 두 분께요, 제가 한 30초 정도씩 각각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선 김재섭 당선인부터 지역구 유권자들께 지금 방송을 기회로 인사 한번 올리시죠. 아이고, 예,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바람이 세게 부는 가운데서도 저 김재섭을 선택해 주신 데에는 국민의힘이 바뀌길 바라는 우리 지지층들의 마음, 도봉구가 바뀌길 바라는 우리 도봉구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뒤에 김재섭 뽑아놨더니 잘했다, 선택 잘했다, 다음에는 또 김재섭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감사의 마음을 잔뜩 담으신 것 같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께서도 화성이죠. 지역구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화성정 우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탄과 반월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겠다는 것 절대 변치 않고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력 강한 젊은 일꾼이 동탄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감사하다는 표현. 두 분이 이렇게 마음에 진짜 진심으로 막 감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뭐 이번 총선이 뭐 워낙 치열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인터뷰 해보셨겠죠, 두 분. 그러나 뉴스와이드는 좀 독특하게 두 당선인을 동시에 모셔서 제가 교차로 질문 좀 드릴 거예요. 우선 김재섭 당선인께는요, 사실 도봉 지역, 서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온 건데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는 또 이러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장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정말 당권에 도전할 의사 있으십니까? 30대 초선 김재섭을 당대표까지 만들고자 하는 그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예. 당원들의 마음들은 제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요한 어떤 소임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혁신, 개혁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다 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 어떤 지지와 성원 같은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고민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과분한 자리고 저는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원외 인사인데 30대 당대표가 이미 한번 나와 봤거든요. 네네, 당 그렇습니다. 자체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죠. 한솥밥을 먹었던 이준석 대표, 방금 말씀했던 이 30대 당대표였어요. 원외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천하람 당선인, 이제는 선명 야당을 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할 수도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까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한 번도 자기는 중도다 내지는 진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늘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수로 정의하고 보수 정치를 해나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개혁 경쟁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보수의 주류로서 보수의 본령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해낼 생각이고요. 예. 아마 개혁신당도 지금의 어떤 세석 의석수를 벗어난 조금 더 대중성 있는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천하람 이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재섭과 이런 개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 경쟁이 불가피하다. 요거 짧게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는 여권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저는 여권으로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야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으로서의 포지션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한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는 여권으로 간주하겠다. 네,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예. 약간 중복적인 존재가 돼 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전영기 의원께 좀 질문 좀 드리죠. 이제는 재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비례대표 경험을 하셨고 이번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22대 곧 열릴 22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지역구 선거 치러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유의 현역 3파전이라고 하는 선거를 치렀는데요. 예. 함께 뛰어주신 우리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이원우 의원께서는 워낙 또 훌륭하신 분들이다 보니 예.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동탄과 반월 주민들께서 젊은 일꾼이 계획도시에서 완성도시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신문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즐겁게 뛰었던 선거 같습니다. 하나 좋아진 거는 메시지의 성명성이 조금 더 담보된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때는 그래도 청년 국회의원으로서의 약간 두루뭉실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면 예. 이제는 동탄과 반월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국회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층 책임감도 많이 생겼지만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국회에서 이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다가 지역구를 선택하고 그 지역구에 당선되는 거를 흔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비유들 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역구 선택을 해서 당선될 비결을 좀 하나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2년 가까이 생활하던 우리 동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도전을 하는데 서스름 없이 이렇게 주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열심히 뛰다 보면 답은 나온다라는 늘 있던 그 말 그대로 그럼 지역구를 출마할 생각 있으면 미리미리 가서 준비를 좀 하고 주민들과 만나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 당리당략에 의해서 예.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동네에서 이렇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법까지 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인연도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요거 하나 더 좀 질문 드리죠. 윤석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혹시 이런 모임 제안이 오면 함께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실까요? 뭐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사실 정말 방향성은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인데 결국 다른 것들은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주체는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김재섭 우리 당선인과도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리당략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바람직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두 분도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자, 지금 뭐 각각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오늘 좀 독특하게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건데 오늘 나오신 두 분 당선인이 상호 질문을 한 번씩 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먼저 김재섭 당선인께서 전영기 의원께 질문을 하나 해보시죠. 예, 그 야당의 승리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야당의 승리고 국민들께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셨다 이렇게 저도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원래 이 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21대 국회 때 그게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법사위, 예.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데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개혁 입법을 막아왔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사실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싸울 수 있나 하는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뭐 야당의 폭주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의 발목 잡기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난장판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중간에 가장 큰 것들이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직에 의해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서 이렇게 또 한 번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회의적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법사위원권 지금 벌써 정치권 얘기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 이번에는 전용기 의원께서 김재섭 당선인한테 질문할 기회입니다. 네. 저도 과거 지금 국회를 보면 사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삼권 분립이 무력화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론에다가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사과를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비공개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실에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김재섭 우리 당선인께서는 그 역할을 속속히 해내 주실 수 있으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때로는 대통령실이든 제가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두 분 오늘 약간 묘하지만 분위기 좋게 마무리하셨어요. 자, 두 분 당선인 모시고 인터뷰를 겸한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주제 갈 텐데요. 지금 다른 패널 두 분도 나와 계세요. 이제 화면에 안 잡혔는데. 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박영선의 야당은 뜨악, 여당은 발칵. 오늘 있었던 인선설,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인사 두 분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최근에 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등등등 얘기 나오잖아요. 인선 과정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정치권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나온 게. 이게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후속보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이 또 말을 거들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좀 묵직하게 뭐가 다가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이에요. 문재인 정부 중기부 장관. 국무총리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부터. 그리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여기서 민주당 인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발칵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이겁니다. 자, 두 인물을 포함한 인선 검토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두 인물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하고는 국정원 수사 당시부터 저하고 제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간히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양정철 비서관이 추천을 해서 밀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양비, 네가 윤석열을 추천했고 추천한 거는 사실이랍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옛날 모습인데 뭔가 이름들이 좀 겹치고 있죠, 지금요? 자, 최진현 변호사. 지금 박영선, 양정철 두 인물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깜짝 놀라면서 뜨악, 발칵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니, 이 두 인물이
지금 현 정부의 주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이거? 사실 오늘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예. 이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거기는 그 카톡방은 주로 보수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정말 협치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좌파적인 성향이 드디어 드러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아니, 그 그럼 논란이 그 벌어졌습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이 보수 성향의 인사신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사안을 놓고 좌파 성향이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좀 다수적인 의견은 정말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실질적인 어떤 거국 내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의견이 많았고 저도 사실 아침에 이제 한 방송을 할 때에 비상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은 잡았지만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TK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초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그런 사안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더불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고건 총리를 모셨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협치를 하기 위한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인사혁신을 통해서 호남과 또 어떤 수도권 민심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핵심,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철 중에 하나. 사실 한때는 그 양정철 더불어민주연구원장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후에 후임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까지도 사실은 거론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스파크가 튀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죠.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박영선 전 장관의 어떤 최근의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계속 이게 어제 뭔가 얘기가 조금씩 나오다가 그러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조금 일찍 귀국합니다.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겹치면서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묘하게 겹쳤단 말이에요. 지금 귀국한다는 내용까지. 갑자기 조기 귀국이에요. 이것도. 지금 미국의 한 대학에서 뭔가 연구활동을 하다가 귀국을 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모두 두 인물이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데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물음표다. 뭐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겁니까? 그럼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최근에 어떤 인선에 대한 스타일을 보면은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한번 띄워봐요. 매듭 언론을. 그래서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 전에도 사실 뭐 원희룡 전 장관, 뭐 이상민 장관, 뭐 정직석 전 부의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은 이래서 안 되고 이상민 장관은 이래서 안 되고 전직석 부의장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막역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권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 하지만 정치적인 내공이 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과외 선생 같은 어떤 베테랑 정치인이 갖는 것이 저는 옳다. 조금 편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야당이 조금 계속 후수두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렇게 보지만 최소한도로 총리 정도는 저희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조율이 돼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려고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 능력도 있고 저희 민주당에서 상징적이고 또 정책통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이냐?
세력과 세력 간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박연선 전 장관도 한국에 일찍 귀국한다고는 했지만 예.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예. 뭐 비서실장이야 뭐 누구를 하시든지 간에 예? 뭐 저는 하셔도 괜찮지만 예. 총리 정도는 빨리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세력과 세력 간의 어떤 규합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야에서. 그 목소리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협력 관계로 이제 IMF를 극복했으니까 저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진로복이고 띄어복이 아닌가, 간복이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 사이에 합의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죠. 이런 사술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큰 오산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사태를 수습한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라고 난 봐요.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써서 외형상으로는 무슨 야권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뭐 협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서 사태를 수습한다고 난 보질 않아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또 여기저기서도 혹평도 나오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반응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권영세 의원은 폭넓은 인적 쇄신 검토를 보여주는 거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요. 권성동 의원은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다. 이건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저게 아까 이제 최진영 변호사가 살짝 말씀하신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일까요? 그리고요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거는 박지원 전 원장은 이거 야당 파괴 공작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 아바타에서 문재인 아바타입니까 이제? 인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명박 정부 당시 인물 쓰더니 이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인물 쓰려는 겁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군요. 김재섭 당선인? 네. 여야 모두에서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보수 진영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나오나 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도 오전에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연락 받으셨어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행히 뭐 대통령실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검토를 했다 하면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협치를 하겠다. 야당과의 타협을 하겠다. 와당과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 같은 것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전까지 관료로만 뽑아줬던 비서실장과 총리의 그 직책에 이젠 정치인의 이름들이 등장했다라는 점은 그동안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도와 제도로 부딪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을 한 발자국 벗어나서 이제는 야당과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처럼 들려서 취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취지 자체는 그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수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왔던 정책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뭐 이념 논란도 그 와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권의 인사도 아니고 실제로 바로 전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군 원장을 하면서 보수의 괴멸적 패배를 가져왔던 또 주요한 인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의 정책 기조와는 너무 반대되다 보니까 저희 지지층 내에서도 좀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라는 약간 항의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오늘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도 일부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 물망에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올랐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 인물 갖고 되겠습니까? 별론데요? 라는 반응 또는 오늘같이 야권 인사가 물망에 오르면 이건 뭡니까 지금 뭐 이런 선택을 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서 다 탐탁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누구를 골라야 총리로 좀 한정해 보겠습니다. 총리로 누구를 골라야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분께서요. 지금 누가 총리감으로 좋은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인물의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쓰신 분은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분 먼저 쓰셨고요. 지금 두 분은 쓰고 계신데요. 다 쓰셨으면 앞에 올려주세요. 자, 네 분 동시에 한번 쫙 볼까요? 먼저 강성필 부위원장부터 쭉 한 번씩 볼까요? 강성필 부위원장은 박영선, 방금 나왔던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전용기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영 변호사는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김재섭 당선인은 김부겸 전 총리. 여기는 이름이 이미 거론됐던 분들, 여기는 오늘 나왔지만 거론 안 됐던 분들, 한 일각에서만 거론됐던 분들 이러네요. 자, 그러면은 주인영 변호사는 권영세 의원이에요. 설명해 주시죠. 첫째, 4선 국회의원으로서 개파색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기다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주한 그 한국 대사도 역임하신 것처럼 정무와 또 행정 실무 또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역량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의 그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 국민의힘에서 큰 무리 없이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를 타고 넘을 수 있을 분을 한 분 제가 고민했는데 권영세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뭐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부겸 의원 뭐 이런 분들 협치란 의미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카드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보수 진영이 이번 그 총선으로 해서 입은 타격이 엄청 크고 그렇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또 보수 진영이 지나치게 분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고 또 중도층과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딱 한 사람 좀 권영세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용기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적으셨어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은 쓴소리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키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훌륭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분들로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을 쓰게 된다는 것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과제들을 이렇게 반대로 없는다고 했을 때 결국엔 여당 내에서 총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당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바들을 과감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은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수주의자 중에는 적통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진보의 정책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야 논쟁거리를 넘어서 보수주의자들도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굳이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진보 인사보다는 보수 인사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명확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일각의 거부감이 굉장히 큰 인물이다. 이렇게 통하는데. 정치를 하시려면 대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윤승민 전 의원이 진보 인사였다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충분히 흔들 수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리를 부정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 중에 적통 중에 한 명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보수 정부라면 보수주의자 중에 본인에게 쓴소리를 과감없이 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해서 오히려 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고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도 바로잡아가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김재섭 당선인은 김부겸 전 총리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약간 사그러드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왜 어떤 이유입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인정받는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받는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민주당과 적극적인 협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교 역할을 잘할 사람이라고 예. 생각하면 저는 결국 김부겸 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전 총리의 의사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뭐 불쾌하다는 반응이 좀 알려졌는데. 김부겸 전 총리만 좋으시다면 예. 양 진영 모두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비서실장감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비서실장은 글쎄요, 뭐 원희룡 장관이 하마평으로 많이 올랐는데 몰랐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도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가는 직책은 아니지만 예.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 해놓은 상황이라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차기 대권을 노려서라도 지금 정부의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저는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의 쓴소리도 하면서 동시에 당과의 관계도 잘 설정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이라는 카드도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강성길 부위원장은 방금 얘기했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을 다시 쓰셨어요? 네. 사실 아까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또 쓰셨어요 지금요? 어차피 저의 어떤 의견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분은 아니시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총리의 조건은 한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베테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야당과 협치를 이룰 수 있어야 돼.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첫 대통령 아닙니까?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예, 겪어야 되는. 그런데 야당과 잘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하려면 잘 알아야겠죠. 예. 저는 마지막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으신 분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미래가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부족한 이유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나오신 분 중에서는 예. 저는 그나마 박영선 전 장관이 맞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그래서 세력과 세력관이라고 예, 제가 예. 말했잖아요. 사실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맥상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조건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리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하는 차원에서 물밑 접촉을 좀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야당 대표 만나서 좀 논의하는 게 저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정치적 미래가 없는 분이 적합하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이 곧 귀국해요, 지금요. 지금 귀국하자마자 또 강성필 부위원장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조건 하나만 없다. 없다?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후보는 아니다. 아무튼 듣기에 따라서는 묘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좀 해보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그리고 또 비공개 발언을 통해서 총선과 관련 입장을 좀 냈는데 이게 또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선 이쯤 되면은 보수 진보 인사들이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일까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모가 건의를 했겠죠.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론이 나쁩니다. 제가 그냥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여하튼 그런 그 엉터리 사과, 참모 대상 사과 아닙니까? 이 총선 참패 후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고 아주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한 말 중에 지금 여권에 대해서 한 말은 거의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소름 끼치는 것 같은데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용산에 있다.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운다 한들 작금의 위기는 여권이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오늘 국민의힘의 원로분들, 상임 고문들이 만났어요.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되느냐는 아주 통렬한 반성이지 뭐. 고문들도 신랄하게 이야기 다 하고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하고 민심을 더 살피도록 노력해달라 뭐 그런 얘기했어요. 패배 원인은 행정부에 많이 있다고 봐야죠. 최인정 변호사, 이렇게 되면 여야 좌우 모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와 압박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윤 대통령의 위기죠. 결국 위기가 있으면은 사실 어떻게 잘 대응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들의 어떤 총선에 나온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민생이나 이런 부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헌신하겠다라는 취지를 했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는 그런 취지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이 패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여당 내에서도, 여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패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비판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칼날이 이 여당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듣기로 지금 총선 패배 백서를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철저한 원인에 따라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라든가 3년 뒤에 있는 대선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십자포화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다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주신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새로 용산 비서진과 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2기 내각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어떤 아픔을 듣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겸허하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국민의힘 원로들의 쓴소리 좀 몇 가지 정리 좀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화 전 의장, 참패 원인은 대통령 불통과 우리 당 무능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요, 유영수 전 의원은 국정 스타일 바꿔나가야 한다. 민생 어려움 등 이런 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다. 심판이란 심판받았다. 무능, 불통, 국정 스타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특히 이게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당에서 하는 것은 뭐 비난한다, 뭐 공격한다 그렇게 대충 돌릴 수가 있지만 야당이니까. 내부 하는 자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또 이 원로분들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 논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하는가. 그러게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럼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는데, 지금 저희 야당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의 그 모두 발언. 그러니까 지난 51분간의 담화문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 제발 말씀을 하실 때는 미괄식을 하지 마시고 두괄식을 하셔라.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미괄식도 한참 미괄식인 거예요. 한 2-3시간 후에 미괄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셨다,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카메라에 대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로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이 내부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희망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두 경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모두 발언은 직접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한 5시간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발언이 소개가 됐어요. 이게 두 차례 소개된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약간의 분위기나 뭔가 강도가 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데, 어제 공개 발언이 됐어요. 그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께서 체감할 변화에 모자랐다. 이게 가장 핵심으로 좀 꼽히거든요. 근데 어제 비공개 발언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 국민 위해 뭐든 다 할 것, 국민 위해 못할 게 뭐 있나, 반성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여당 내부의 평가 좀 보겠습니다.
첫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에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그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본심이랄까 더 이렇게 진솔한 본심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도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거지. 전용기 의원,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이제 비공개 회의 때는 반성과 사과를 꺼냈는데 그 발언은 그 내용은 사실 공개 발언이 아니고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앞에서만 한 발언이 됐어요. 근데 그게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렇게 했었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권영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두 발언에서는 그 우리 참모들이 써오는 것을 쭉 읽은 거고 우리가 국민의원들이 있을 때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셔야지 자기네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진솔하면 그게 어떻게 좋은 리더십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맥락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서는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는 올바른 국정방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모른다라는 이야기고 뒤에는 저부터 잘못됐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수그리고 들어간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해요. 완벽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국민들께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기가 아직까지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재엽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국무위원들 앞에서 반성과 사과, 소통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한 것. 저는 그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 야당의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하고 국민들의 비판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 문장을 쭉 읽었을 때 제 총선 때 기억이 좀 났던 것이 당시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그 블랙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국정 방향에 쇄신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겠지만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가닿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저는 그 안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호소 같은 걸로 저는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도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가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됐기 때문에 무작정 뭐 비난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 다소 부족했다. 총선에 있었던 정권 심판론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다소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좀 핵심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일단 그 표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요거였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의 어떤 모두 발언이 이제 직전에 미리 배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달랐어요, 표현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로 돼 있었어요.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보이는 표현이죠. 근데 실제 발언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성길 부위원장 이게 미묘하게 좀 다른데요? 아니요. 지금 미묘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미묘하지 많이 않습니까? 달라요. 네. 자, 받아들인다는 1인칭 단수입니다. 나예요, 나. 나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1인칭 복수. 우리 모두예요. 그럼 거기 참석하신 분들까지? 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잡고 주식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들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했냐?
본인보다는 조금 본인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무위원들이 국민께 조금 더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 발언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묘한 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인칭으로는 지난 그 4월 10일 총선이 있었던 다음 날, 4월 11일 날 물론 뭐 비서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인 주체가 대통령이었던 게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모든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자료 자체에서는 주체가 대통령이 돼 있었었는데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자. 물론 그 우리 모두에서는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의 주체가 약간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라라고 확장됐다는 점에서는 저 또한 조금 좀 아쉬움이 없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뒤에 어떻게 보면 모두 발언 끝난 다음에 이것들을 얘기를 했고 국민을 위했다고 하면 내가 뭘 못하겠냐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실질적인 만남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밝혔다는 그런 점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 총선 관련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지금 뭐 화환이 넘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떠났는데 사퇴하고 떠났는데 화환이 넘치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그분은 지금 안 계신데요. 제목 보겠습니다. 자, 각지 동료 시민들 죽어도 못 보내. 누구를 못 보낸다는 겁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누군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의 뒤를 제가 비켜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자,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국회 앞에 화환이요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건데 일단요 여기 준비된 화면은요 화환에 보면은 어떤 분이 보냈고 어떤 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LA 동료 시민이요, 두바이 동료 시민, 대구 동료 시민,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남, 경기도 성남, 분당, 캐나다도 있습니다. 해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화환을 보냈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그럼요. 내용 좀 보죠. 그 화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요.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퇴했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한동훈 돌아올 때까지 숨 참는다. 큰일 나는데 이거 숨 참으면 오래 걸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볼까요?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은 92년 여기 뭐예요? 한동훈 때문에 국힘 뽑은 92년생 직장인 본인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옆에 거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서서 기다릴게요. 저쪽 끝에는 우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자,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떠나면 안 된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용기 의원. 일단 뭐 대단합니다. 이런 화환이 뭐 지금 국회 앞에 뭐 수백 미터가 지금 늘어서 있다는데 여당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이 반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화환에 적힌 내용을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팬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팬클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지지자분들은
이렇게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 나름입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화환으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지금 화환을 영상 나가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실 한동훈의 팬클럽도 굉장히 두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 발 더 나가난다면 이제 당권을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여당 내에서 다양한 감론을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것이 민심이고 나는 이번 총선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촉매제가 돼서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기현 전 대통령 부대변인 나오신데요. 지금 김재섭 당선인이 요 앞 순서까지만 하고 떠나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만삭인 부인과 같이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부인께서 지금 진통이 시작이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금요. 그래서 급히 가고 지금 김기웅 전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지금요. 준비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받고 지금 떠나셨어요. 지금요. 자, 김기웅 전 부대변인.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이렇게 화한 세례예요. 완전히 줄 행렬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팬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팬심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당심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허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염려도스럽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지지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면이 있거든요. 한여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낙선 인사를 했는데 4일 동안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줍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희가 졌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도 또한 위안을 받고 그분들 또한 위안을 받는데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길 갈망하는 게 있죠. 뭔가 의지를 하고 기대를 할 맞습니다.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게 약간의 이재명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에서 지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안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공간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재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재보궐선거 도전하고 당대표 도전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평론가로서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대에 등장하느냐 여부는 좀 달리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열망은 그냥 팬심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팬심의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일단 오늘 국회 앞에 지금도 화환이 엄청나고 오늘 이 지지자들의 어떤 모임까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이랄까 기대일까요? 이게 무슨 숫자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범보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이거 최근 총선 이후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7로 가장 앞서요. 그 다음이 유승민 전 의원 11.1 그리고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그냥 연일 날선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9.3 기록했네요.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이런 분들도 여기 올라 있는데 일단 단연 앞서고 있어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 더 보죠. 요거는 며칠 전에 나왔어요. 국민의힘 차기인 당권 주자로는 어떤 분이 적합하시냐. 근데 요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분들만 따로 뽑은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44.7%로 압도적입니다. 여기서는요. 다른 분들과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이 수치 자체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전망들이 나오죠?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등판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쉬우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일반 국민에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를 노력을 해가면서 이제 시기를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는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만 시기야 어떻게 됐든 좋은 정치인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른가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 저는 적당하다고 아니, 한 봅니다. 위원장의 한 위원장께서 판단하시겠죠. 뭐 여러 가지 안철수 당선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을 받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게 이제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이미 사퇴를 한 전직 비대위원장에 관한 당 지지자들의 어떤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질문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선거 도중에 보면 사실 얄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수에 저런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는 건 자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 강성필 부위원장은 일관되게 국민의힘에 뭔가 자산도 있고 기대할 만한 거 있고 변화의 조짐도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요? 다수당이니까요. 다수당 소속이시라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쉬어야 합니다. 지지율이 뭐 저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선거 도중에 배울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초보잖아요. 배우셔야죠. 정치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처럼 수사 딱 하고 기소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배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당원들이 불러낼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배우는 거는 국내에서 배우는 겁니까? 해외에서 배우는 겁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는요. 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에 누가 없어요. 또 특별한 경쟁자도 없습니다. 대선 당시 끝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도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위에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만 해도 홍준표 대구시장 얼마나 원색적으로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선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조금 본인의 새도 좀 키우고 본인도 어떤 내공을 좀 쌓아서 저는 국민이 불러낼 때, 당원이 불러낼 때 나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께는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의 분위기를 보면은 전당대회를 아주 더워지기 전에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통상 8월인데 지금 분위기 보면 그 전에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한다. 그러면 한 2달 안에 나온다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전 높다라고 뭐 사실 지난 총선 직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 그 어떻게 보면 대선 뭐 후보다라고 하는 잠룡 지지율 중에 1등이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난번 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있었던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저는 총선 패배에도 그거는 흔들림이 없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개헌 저지선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성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 보수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헌신,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자유 이런 게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4월 10일에 상당히 참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기자들이 당의 책임입니까? 용산의 책임입니까? 했더니만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하면서 협회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저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레저고 저게 바로 국민의 리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지만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인 자유 보수 우파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통해서 그 보수 세력의 재건을 꿈꾸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모델 대선에 떨어졌지만 바로 당대표로 나오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재보궐선거를 나와서 국회의원을 당선했던 그런 어떤 라인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전망과 어떤 의견은 좀 푹 쉬셔야 됩니다.
조금 쉬고 뭘 좀 배우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야죠라는 쪽도 있고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지가 워낙 큰데 어딜 가십니까? 나와야죠라는 또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총선에 참패를 했습니다. 개헌 저지선 지켰지만 사실은 지난번 4년 전 선거와 다를 바 없는 결과 얻은 거 아니냐? 뭐가 바뀐 거냐? 참패 아니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이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죄를 통한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게 통상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 하죠.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연일 지난 15일 이틀 전이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간담회가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비대위 체제 지금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전당대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윤재혁 원내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하고 끝난 걸로 알려져요. 그리고 어제는 당선인들 108명 당선인 총회를 열었어요. 그럼 당선인들은 선거하다 보니까 막 피부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근데 총회가 한 2시간 정도 열렸는데 절반 이상을 자기소개들 했대요. 이걸 보고 정치권에서 반응은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러죠. 자, 그럼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위에서 들어야 될 단위들도 많을 거예요. 중진들은 여러 그룹 중에 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한다 이 정도이지. 조기 전당대회 문제도 나왔고 갑론을박까지는 아니고. 예. 김기영 전 부대변인 이거 당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무래도 당선위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통성명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선 인사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부족하고 저희가 진 게 분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희를 지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요. 지금 당선인총회 열렸잖아요. 지금 낙선인총회 얘기도 좀 있거든요. 낙선인분들이 모이면 진짜 엄청난 순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내일 모레입니다. 잡혀 있습니까? 네, 4월 19일 날 10시고요.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전원 164명. 그렇다면 거기에는 낙선하신 분들 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거기 가면 그러면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탓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이번 패인의 패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회초리 비유를 할 때 맞을 때 곧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왜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정치인이라 하면 자기의 의도나 선이나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비춰지는 것 또한 책임감을 갖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저는 총회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당선인들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자리는 내일 모레 열실 것 같습니다. 이 들기가 진짜가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때 그 말씀이신데. 이후에 기자분들이 좀 취재를 하셔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취재하겠죠. 지금. 아마 뉴스와이드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다려 보고요. 강수필 전 부위원장께는 요거 좀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약간 비춰질 때 약간 뭔가 느슨해 보이고 이거 뭡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보인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요.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분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당이 아닌 용산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책임론 자꾸 나오는데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6대4요? 6은 대통령실, 그리고 4는 여당. 예.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 예. 불통의 모습, 야당과 협치 않았던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인 거고요. 그다음에 4는 이러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가이드라인을 못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더 많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윤, 그리고 영남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도권 의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폐해가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행사에서 한가롭다는 것은 이분들은 사실 강세 지역, 텃밭에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고 또 현역 불패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밖의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살아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막으로 좀 이게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고동진 당선인 지금 여당이 당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성 근무하셨잖아요. 삼성이면 TF 벌써 구성돼서 움직였다.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최인영 변호사 이거 엄청난 쓴소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기업 같았으면은 벌써 TF 구성해서 움직였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갤럭시 개발의 주역 삼성전자 사장으로 지금 강남에 모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반응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삼성전자 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건희 부회장이 이 기업은 인류, 행정은 이류, 정치는 사류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이 류가 점점 내려갔죠. 예,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정치권의 반응이 느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자이건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이건 보기에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고동진 당선인의 말씀처럼 조금 더 국민에 대한 반응의 눈높이와 반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도 반 포인트 앞서야 골이 나는 것이지 한 템포 늦어가지고 오히려 골이 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선인 총회를 넘어서 낙선인 총회에서 정말 쓴소리 바른 소리 정말 해서 그거를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기 의원. 저는 뭐 이 현상들을 보면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패인데요. 참패인데 모두가 대통령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대통령실이 불통이었고 대통령실이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의힘에도 지금 투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고서야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당도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두둔했던 것이 결국엔 정부 여당이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잘못된 정책으로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충분히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는 참 더 큰 위기감으로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도 한동훈 장관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그 이종석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비판을 했다면 대통령실에 이거 잘못된 인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중도층에게는 그래도 정부 여당은 아직까지 대통령실처럼 불통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도 책임론이 크고 한동훈 장관도 크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오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자, 여당 당선인 한 분이 이거 삼성 그러니까 대기업 같았으면 벌써 TF 꾸려서 움직였다.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자, 다음은요.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거기서 당선하신 분이 있는데요. 당선 이상의 뭔가를 얘기하시는 분이 나타났네요.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또 등장한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이 또 나왔어요? 그럼 같은 분이 또 별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번엔 2027입니다. 2027이면은 대선 아닙니까 지금? 벌써 대선 얘기도 별 얘기를 꺼내셨다고요? 어떤 분이 누굴 보고 한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하고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좀 점점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자체를 고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내가 봐요 높다고 봐요. 그러나서 2027년이 될 거면 대선이 있는데 그때 아마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뭐 도움을 줬는데 이분은 가끔씩 어떤 인물을 딱 보더니 아 별의 순간 온 것 같아요. 별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총선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놓고 별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2027년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가능성이 그냥 있다도 아니고 매우 농후하다고 했어요. 매우 짙다 지금. 그렇게 본다.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얘기 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이죠. 지금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대선 주자 면모 보였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 주자 보유하는 정당. 프랑스하고 또 비교했네요. 프랑스의 젊은 지도자 비교했어요. 마크롱.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개혁신당 쪽에서 가는 건가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는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의 근데요라는 아니 저는 있는데, 뭐냐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잘 못할 경우에 제3의 공간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어떤 공간도 더 넓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대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이 됐던 건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이 나의 삶과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험지에서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부분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과 2027년의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속된 말로 계속 못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이 지금 생각보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당대표고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나갔을 때 더 크게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3석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사실 지금 3석입니다. 3석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의미를 뒀었죠. 근데 거의 희미하게 존재감이 없다가 3석이 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기준점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21년도에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총장에 대해서 22년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가 되기 위해서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이때 나와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촉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뭐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워딩이다.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강성필 부위원장.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어떤지 짧게 좀 평가해 주시고 최근에 윤석 대표가 이게 그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2년 뒤 지방선거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본인은 거기에 매진하겠다고. 이거는 혹시 대선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이게 애정의 어린 말, 약간 팬심 성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를 잘 키우면 될 건데 왜 보수에서는 얘를 제대로 안 키워가지고 자꾸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나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는 개혁신당이 대선까지 쭉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에 대한 최근에 뭐 당명도 바꿀 수단 얘기가 나왔는데 지속 뭐 어디하고 손 합하거나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뭐 합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인 정당으로 계속 간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이미 대선 후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보수 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보수 후보가 균열이 돼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인성이 바뀌어야. 네. 인성이 바뀌어야. 그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천하람 당선자는 예. 이준석 대표를 마크롱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예. 마크롱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마크롱은 대선에서요. 그 기성정치들이 막 네거티브를 할 때 본인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단어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마크롱 당선의 큰 요인입니다. 그것을 이준석이 꼭 알아야 되고 최근에 자신이 왜 탈당을 했는지 대통령이 곱씹어봐야 된다. 그런 거는 본인의 대선 아마도 로드맵에 상당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표를 다 모아도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보수표를 분열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방증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큰 인물이 되고 리더가 되겠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선 후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성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어떤 론이 하나 있었죠. 싸가지 론이라고 뭐 이런 게 정치고 했는데 그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이번에 선거 누구 때문에 이겼냐? 이거 1등 누구 2등 3등 하는데 갑자기 1등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와도 관련이 있고 조국 대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제목 갑니다. 조국, 이준석, 조국. 그렇습니다. 당선됐으니까 국회 가면 상임위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임위 추미애가 결정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준석, 조국 상임위를 추미애가 결정한다? 이게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영상을 좀 보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대선, 지선 또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요. 또 처음으로 역사상 당대표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당대표였습니다. 정치력이 충분히 증명이 됐다 보고요. 또 혁신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갑자기 중립 기어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기원은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큰데 여태까지는 그냥 중립기원 넣고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6선이거든요. 그럼 뭐 선수가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 자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뭐 단순히 중립기어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이런 걸 약간 암시하는 것 같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6선 의원이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조정식 의원도 이제 6선이 되는데 다 당선이 됐거든요. 자, 지금 이게 같은 내에서 6선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2년씩 하거든요. 국회의장.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맞는 방안. 그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건데 전용기 의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회의장 놓고. 분위기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려운데. 전용기 의원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보통 그 관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선수, 그다음에 성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앞쪽에 나오고 후반기에 조정식 의원이 선수는 두 분이 같지만 여성 의원이라는 측면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조금 주고자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례대표를 뽑아도 이거는 법적인 문제지만 여성이 1번, 그다음에 남성이 2번 이렇게 흘러가듯이 같은 선수와 그렇다면
이제는 여성이 우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 CG에서도 여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 추미애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께서 육선으로 최다선이기 때문에 의장에 도전하는 것이 관행적인 측면도 맞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방금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추미애가 결정한다라는 것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약간 국회의장 전반기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 일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은 관행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이 관행을 넘어서면은 결국에는 선거로 돌입하게 될 텐데 아니,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의장 추천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의장 한 분, 부의장 한 분을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한 분, 부의장 부의장. 한 분을 추천을 하는데 의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면 이 관행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이제는 투표.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 후보와 부의장의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아까 잘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의장, 부의장을 예. 선출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까지는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경쟁은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뭔가 분위기가 있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당선인 본인이 전 국회가 열리면 어떤 상임위에 가고 싶다고 희망상을 좀 밝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탄만 생각하면은 거의 국토위나 아니면은 교육위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네.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특정 상임위 두 개 얘기인데 뭘 해도 본인은 잘할 것 같다. 너무 하고 싶었다. 뭐 어떤 곳을 가라도 갈 것 같다는 분위기긴 한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지금 전용기 의원 설명대로라면 여성 그리고 육선 다선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전반기 바로 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법은요. 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 이상이 정당이 안 되면은 교섭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의원은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버려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3석, 조국신당 12석이니까 20석 안 돼요. 그러면 단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는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됐으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목대로. 최인정 변호사. 묘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우리 추미애 잠재적 국회의장님 밥 한번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나서 싶은데. 미리 얘기를 해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지금 가려고 하는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젊은 평균 나이가 35세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GTX A 라인도 들어오고 해서 그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영기 의원님도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토위 같은 데 갈 생각이 굉장히 많고 또 교육위도 본인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 갈 수 있을까? 치열하잖아요, 또.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실제 뭐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가 그 국회 내의 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법사위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왜죠? 후원금이 안 들어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뭐 정치적 비중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고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토위나 교육위 가기에는 사실은 적어도 전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예측합니다. 만약에요. 이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조국 대표한테는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이준석 대표한테는 원하는 대로 안 보내주면 전용기 의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정무적인 판단이 될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정말로 비인기 상임위에 보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소속이나 이렇게 그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 상임위를 넣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의장 마음대로 한다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교육 이게 문화와 교육이 갇힌 상임위에 있을 때는 굉장한 인기 상임위였는데요. 교육위원회가 따로 빠져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커다란 인기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를 원한다라고 희망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위가 갑자기 인기가 아니시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다려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문 출당시켜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답니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일단 문재인 최근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문제를 삼은 인물과 장면들이 있어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잘해달라. 워크숍 하는데 저기 사진 보면 조국 대표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의원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가르쳐드리고 언제든지 물어봐라.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문제 삼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분들이 뭐 이제 당원 커뮤니티 이런 데 글을 올리는데, 주장에 글을 올리는데 일단 출당 요구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조국 대표가 너무 친한 것 같다. 그리고 이재정 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 조수진 변호사 관련해서 사퇴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출당시키라는 요구를 한대요. 그리고 강도 높게 비판 대상에 오른 거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에 조국혁신당 워크숍에서 강연했잖아요. 이걸 문제 삼고 있대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은 추미애 차기 국회의장직 반대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인물도 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출당 요구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국 대표하고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본인 때문에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멸문지하게 당했다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인데 정장 입고 맞이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정장 입으면 당연히 이제는 과거에 본인이 데리고 있던 어떤 부하 직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3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정장 입고 우산 딱 받쳐서 그러니까 쓰고. 예의를 지켜야죠. 맞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 지지자들은 혹시라도 조국 혁신당이 더 그립감이 세지면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금 그립감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인데 전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니 조국 혁신당은 가족은 아니어도 친구예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이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는 돌격대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조국 대표를 미워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전 부대인 보시기에 이거 무슨 상황으로 보입니까 지금? 저는 뭐 미래 부분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원래 기자 시절에 민주당을 제가 출입했지만 2017년 조기 대선 때 손가락 비율을 두셨는데 손가락 혁명국 송가역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굉장히 싫어했고 문재인 그쪽이랑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또 저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해석하는데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금은 주류죠. 가장 핵심이지만 민주당의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그 비주류의 서름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강성이 그것들을 좀 표현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아마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 원하는 것 같죠.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한 번 더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데 8월 말에 임기 종료되는데요. 정성모 의원, 뭐 연임 나쁜 카드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연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선 전에 사퇴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당대표 지겹다는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죠.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3D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 한 번 더 당대표하는 문제. 이거 분위기 진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많이?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리더십은 더 견고해진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으로 지금 총선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의 정확한 대항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말고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을 이끌어서 지금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담론이 결국에는 이재명의 리더십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지자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이 리더십을 이끌고 가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 초 시간 있는데 근데요. 당대표 되면은 2020년 지방선거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승패에 따라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리더십이라면 이번 예. 지방선거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상으로는 예.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는 이재명이 제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다른 걸 대안 볼수 인물이 있습니다. 없다 이런 겁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내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 힘을 실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경쟁이 가능한 구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오늘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